시니어 모델이 된 할머니 조옥래.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첫 모델료였습니다. 그 돈으로 옥래는 며느리 다정에게 통 크게 한턱 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머니, 제 옷은 아울렛 가서 사주세요 하는 며느리 말에 옥래는 웃으며 손을 내젓습니다. 오늘은 우리 날이야. 우리도 백화점에서 한번 쇼핑해봐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앉은 귀갓길. 택시 앞에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온 차량.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고 차는 그대로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아들 상철과 손자 지혁 앞에서 의사는 단 한마디를 선언합니다. 심정지가 왔습니다. 과연 그날 함께 웃던 두 사람 중 누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루는 이토록 비극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퍼지는 소독약 냄새, 삐삐 울리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이곳은 이미 일상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가족들은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료진의 입술에 고정됩니다. 아버지 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멈춰 섭니다. 양복 재킷은 제대로 여미지도 못한 채 어깨에 걸쳐 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들 지혁은 한 발 뒤에서 가슴을 누르며 숨을 삼킵니다.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의사만 바라봅니다. 중년의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안타깝게도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문장. 단 한 문장이 이 공간의 시간을 멈춥니다. 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는 이해하려 하지만 몸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요? 겨우 짜낸 상철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조옥래 어르신입니다. 그 순간 상철의 무릎에서 힘이 빠집니다. 옆에 서 있던 지혁이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지혁의 손이 상철의 팔을 꽉 붙듭니다. 하지만 그 손에도 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봅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없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동승하셨던 분은 현재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은 붙잡고 있습니다. 그제야 지역의 시선이 번쩍 들립니다. 어머니는 살았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상태가 위중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끝났지만 가족들의 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아직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도 준비도 없는 이별과 기다림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차려집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결정되고 급하게 진행됩니다. 하얀 국화가 놓인 영정 속 조옥래는 이상할 만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보다 더 단정하고 고요한 모습입니다. 가족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도무지 현실이라는 감각을 붙잡지 못합니다. 상철은 상주 완장을 차고도 여전히 멍한 상태입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장면이 유리병 너머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소리, 향 냄새, 낮게 울리는 연불 소리가 섞여 흐르지만 상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반복됩니다.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다정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장례식장과 병원을 오갑니다. 한쪽에서는 죽음을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붙잡고 있는 기이한 시간입니다. 지혁은 장례식장 한편에 서서 조용히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이 맴돕니다. 왜 두 분은 그날 택시를 타셨을까? 평소 조옥래는 늘 버스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버스를 선호하셨고 택시는 비싸다며 잘 타지 않으셨습니다. 다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밤늦은 시간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나가 계셨을까?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그냥 나들이였을까? 누군가는 단순한 사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사고 시간, 사고 장소, 택시 기사의 진술까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교통사고라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비극적입니다. 조옥래의 삶을 떠올리면 이 의문은 더 짙어집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상철의 아버지 조옥래의 남편은 장기간 병원에서 투병했습니다. 병수발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나 욕심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셨습니다. 그런 조옥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손녀 수빈을 통해 시니어 모델 제안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설득과 주변의 응원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고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경험은 조옥래에게 낯설면서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도 새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습니다. 인생의 재미를 정말 처음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가족들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어드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작은 초를 꽂고 할머니 최고야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조옥래는 그날 유난히 많이 웃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평소보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가족들에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려던 그 순간에 이렇게 떠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날 밤, 왜 서울 시내였고 왜 택시였는지, 조옥래와 다정은 그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혹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역은 장례식장을 지키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다면 모든 의문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집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신다면 이 모든 질문은 영원히 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옥래의 영정 앞에서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왜 그날 나가셨어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을 기미를 보입니다. 가족의 시간은 이제 그 밤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조옥래의 죽음과 다정의 중환자실 입원은 이 가족에게 남겨진 삶의 의미와 진실을 하나씩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옥래의 마음을 떠올릴수록 가족들의 자책은 더 깊어집니다. 그녀는 아들 상철이 퇴직한 뒤 좀처럼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답답함과 초조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다정이 마트에서 시간제 근무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옥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정은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을 마친 뒤 마트로 나가면서도 늘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이 오히려 옥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며느리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었습니다. 옥래는 다정을 불러내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발길조차 하지 않으셨을 장소였습니다.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다정의 손을 잡고 온 매장을 둘러보며 옥래는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고르셨습니다. 이건 내가 입으면 참 곱겠다. 그 말에는 시어머니로서의 체면도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뿐이었습니다. 다정은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그러자 옥래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위로였고 사과였으며 고마움이었습니다. 그 옷을 사준 뒤 옥내는 다정을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평소엔 TV에서만 보던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옥내는 다정의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이다.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시간은 짧았지만 옥내에게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잠시나마 근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 서울 시내의 불빛은 유난히 밝았고 옥내의 마음도 오랜만에 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철은 그 사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았더라면. 그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철의 가슴을 찌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챙기시느라 자신을 걱정하시느라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정 역시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가족들의 자책 속에 자리합니다. 지역은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끝없이 사과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생각은 지역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시니어 모델을 하게 된 것도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수빈을 짓누릅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탓합니다. 말로는 아무도 서로를 탓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만약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고를 단순한 비극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지환이 겪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지환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꺼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폭주족과 충돌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환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순간적으로 죽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환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옮기기엔 그 공포가 아직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밤늦은 외출, 택시, 그리고 교통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건까지.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의심의 시작입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깁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택시기사의 진술이 어딘가 애매했던 점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지역은 조용히 말을 보탭니다. 단순 사고라고 하기엔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그 말이 떨어지자 장례식장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슬픔 위에 두려움이 겹쳐집니다. 모두가 느끼지만 쉽게 입에 담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혹시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누구일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옥내의 죽음은 이제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왜 택시를 타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가족의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가족들은 이제 슬픔을 애도하는 동시에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로 꺼내기 무서울 만큼의 의심이 서서히 이 가족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다릅니다. 수많은 사연이 켜켜이 쌓인 끝에 만들어진 숨을 낮춘 정적입니다. 이 지역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조옥래를 보내드린 뒤부터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끝난 것은 아니었고 어머니 다정이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는 사실은 매 순간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날입니다.
우진과 은호의 간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은호는 오늘 퇴원을 합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2주간은 재택 근무를 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생명을 나눈 수술 뒤의 퇴원은 기적에 가장 가까운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지혁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가벼운 발걸음과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조금 풀립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살아있음을 축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호가 보입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병원복 차림으로 침대 옆에 서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은호는 지혁을 보자 미소를 짓습니다. 지혁 씨 와주셨어요. 네. 퇴원 축하합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아직 좀 어지럽긴 한데요.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은호의 작은 가방을 들어주며 병실을 나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걷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보입니다. 이지혁의 걸음이 순간 멈춥니다. 아버지 상철입니다. 상철은 병원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십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있고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습니다. 며칠 사이 그는 눈에 띄게 늙어 보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시간을 버텨내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상철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은호를 발견하는 순간 상철의 표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칩니다. 어이구 이 사람. 상철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용수철 씨 아니에요? 용수철 씨. 그 말에 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하다가 곧 기억이 떠오른 듯 웃음을 짓습니다. 아, 편의점 아저씨. 아저씨라니 또 그렇게 부르네. 상철은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조금은 인간적인 웃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몸은 괜찮아요? 네. 수술 잘 됐대요. 오늘 퇴원합니다. 아이고 잘 됐네. 진짜 잘 됐어. 상철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모습에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사람을 걱정할 줄 아는 평범한 중년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 사이 은호는 옆에 서 있는 지혁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 말투, 묘하게 닮은 표정들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집니다. 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설마. 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지혁 씨 아버지세요? 상철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지혁을 바라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얘기 안 했나? 지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아버지십니다. 그 순간 은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놀라움과 함께 이해와 재미가 뒤섞인 표정입니다. 은호는 혼자서 속으로 웃음을 삼킵니다. 아, 그때 그 아저씨가. 은호는 문득 편의점에서 만났던 상철을 떠올립니다. 늦은 밤 컵라면을 들고 와서는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던 남자. 자식놈이 마리아라며 툭툭 던지듯 하소연하던 그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다고 괜히 화를 낸다고 투덜거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은호는 그 자식놈이 바로 이지혁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은호는 혼자서 괜히 웃음이 납니다. 상황이 묘하게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아저씨가 그렇게 걱정하시던 자식이. 은호는 말을 흐리며 지혁을 바라봅니다. 지혁은 그 시선을 느끼고 살짝 고개를 돌립니다. 네. 저였습니다. 상철은 그제야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에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은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덕분에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상철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가 남아있지만 그 안쪽에 사람에 대한 온기가 살아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따뜻함이 흐릅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저런 가족. 완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버티는 가족입니다. 할머니를 잃고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습니다. 은호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 한쪽이 조용히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에게는 늘 일과 책임, 그리고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만이 익숙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어딘가 멀리 있는 개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런 가족 안에 있고 싶다. 그 생각은 욕심이 아니라 소망에 가깝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겪고 나서야 은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혁은 은호의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한번 고쳐들어줍니다. 상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태어나면 몸조리 잘하세요. 요즘 같은 때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아저씨. 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호칭이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세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죽음과 어머니의 병상, 그리고 생명을 나눈 수술을 지나온 이 시간 속에서 이들은 각자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새롭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의 날들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지혁 선배에 대해 굳게 닫혀있던 은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입원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다음 날 이지혁 앞에는 뜻하지 않은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다음 이야기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돌돌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